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익선동 골목에서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현우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진관으로 향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사진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PHOTO STUDIO MON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쇼윈도가 있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현상액 준비입니다. 현상액의 온도는 정확히 20도를 맞춰야 하고 습도는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미세하게 조절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정성스럽게 모든 준비를 합니다. 진열장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카메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950년대 제작된 라이카 M3는 제가 25살 때 산 첫 번째 고가의 카메라입니다. 당시 6개월 월급을 모아 구입했지요. 그 옆의 롤라이플렉스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된 소중한 유산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제 인생의 순간순간을 함께한 동반자들입니다. 사진관 벽에는 제가 찍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광화문 앞에서 찍은 출근길 풍경에는 당시의 활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회사원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리어카를 끄는 상인들이 한 프레임 안에서 어우러져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1990년대 을지로 인쇄골목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에서는 묵묵한 땀방울이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손님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지만 지금은 하루에 2~3명 오면 다행입니다. 셀프 사진관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제 방식을 지켜갑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디지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암실에 들어가 현상액을 준비하는 일은 제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다루는 일, 그것은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필름에 있던 이미지들이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의 마법 같은 경이로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사진관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암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진관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암실을 없애버렸지만 저는 오히려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약품들,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확대기까지. 이곳에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창 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진열된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부서집니다. 이런 날이면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진관을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진은 빛과 시간을 담는 일이야. 빛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현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놓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순간들을 필름에 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제 그만 디지털로 바꾸시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감동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현관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모양입니다. 허름한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 목에 걸린 카메라 스트랩이 방송국 로고를 달고 있네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여권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빨리 되나요? 촬영 보조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준호 씨는 25살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해외 촬영이 급히 잡혀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고 왔다는데 제 사진관이 집에서 제일 가까웠나 봅니다. 앉아보시게. 여권 사진은 배경도 맞춰야 하고 빛도 잘 맞춰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네.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씀드렸더니 민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제가 꺼낸 카메라가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이겠지요. 아저씨, 그거 필름 카메라인가요? 요즘 누가 필름 카메라로 증명사진을 찍나요? 디지털로 찍으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은 빠르지. 하지만 빠른 게 늘 좋은 건 아니야. 이 카메라로 찍으면 자네 얼굴의 질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피부 톤도 실제와 더 비슷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 그냥 여권에 붙일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술 사진 찍자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호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지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리뷰를 봤거든요. 다들 오래 걸린다고, 비싸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냥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시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사진 품질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고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있다네. 필름에는 시간이 담기거든. 현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네의 표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내는 거야. 그게 진짜 사진이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진이요? 전 그냥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고요. 뭔가 대단한 걸 찍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아, 정말 미치겠네. 시간 낭비했네요. 민준호 씨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진열장 위의 먼지가 흩날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는 건데 고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다 문 닫게 되면 후회하실 텐데.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간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대가 변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죠. 이러다 진짜 장사 다 망하실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제 모습입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가 다시 사진관을 채우는데 방금 전의 일이 마치
짧은 폭풍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네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진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우진 감독입니다. MBC 다큐멘터리 국장을 지내다가 이제는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제 제자지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강 감독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시나리오 파일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제가 20년 전 선물했던 라이카 카메라가 걸려 있네요. 이번에 새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 그때였습니다. 민준호가 다시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근처 디지털 사진관들이 모두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다시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아저씨, 죄송한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민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강우진 감독을 알아본 것이지요. 방송국 막내 촬영 보조가 모를 리 없는 인물이니까요. 강우진 감독님? 자네가 누구인가? MBC 영화 제작팀 막내 촬영 보조로 일하고 있는 민준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나? 이분을 뭐라고 불렀나? 강 감독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라고? 이런 무례한, 자네가 감히 이분을 아저씨라고? 지금 당장 정중한 사과를 올리게. 자네 상사인 김철수 촬영 감독을 알지? 그는 이분 앞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는다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강 감독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걸린 사진들을 보게. 저 사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나 하나. 저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기록이야. 1980년 5월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들이 저기 있어.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거야. 민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들, 87년 6월 항쟁의 현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작게 포토바이문 하이언우라고 쓰여 있었지요. 이 사진들이 모두 선생님 작품이었습니까? 민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들은 제 과거의 기록일 뿐이네. 하지만 진정한 사진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찍었느냐에 있다네.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필름 카메라들, 이 현상 기술이 바로 그 어떻게를 결정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사용했던 니콘 F1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었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 디지털이 편리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는 법이야. 필름을 현상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지. 민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네요. 강우진 감독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 같았어. 빠르고 편한 것만 찾았지. 하지만 이분 밑에서 필름 현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깨달았네. 사진은 그저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라 순간을 담아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비가 내리는 10시 새벽, 민준호는
홍제천 둑방에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이었지요. 마지막 촬영 대상인 김옥순 할머니는 오늘을 끝으로 빨래터를 떠난다 했습니다.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마지막 빨래를 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곳곳에서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게 보여주신 40년 전 사진, 문현우 선생님이 찍은 청계천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 뭐해요? 찍어야죠. 선배의 외침에 급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빨래를 개켜 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눈가에 맺혔던 이슬 같은 눈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케이 화질이어도 아무리 최신 기종이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진관 암실에서 민준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니콘 F1을 들고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찍었더라면, 36장의 필름 안에 담긴 진실한 순간들이었더라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디지털 카메라의 버릇이 남아있구나. 무한대의 가능성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거지.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장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시선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무작정 셔터를 누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는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입봉을 앞둔 촬영 감독 자리도 마다하고 그는 종로의 낡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960년대부터 써오신 현상통을 내어주셨습니다. 녹슨 현상통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며 민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를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상액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필름처럼 인생의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다림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준호는 홍제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서 빨래터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찾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단 한 장도 허투루 찍지 않았습니다. 필름 한 롤에 담긴 36장의 사진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담긴 예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진의 의미를.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며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묵묵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진처럼 진정한 예술가의 길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종로의 겨울 아침은 적막했습니다. 문현우 사진관 앞에 걸린 간판이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 간판 아래 새로운 글자가 더해졌습니다. 필름 현상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 민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지하 암실에서는 늘 그랬듯 현상액 온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시사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빨래터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준호가 필름 카메라로 다시 찍은 빈 빨래터의 모습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드디어 왔습니다. 민준호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흑백 필름들이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제가 찍어온 서울의 모습들, 사라져간 풍경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천 컷의 필름이었지요. 민준호는 이 필름들을 디지털화해서 영구 보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스캔이 아닌 필름의 질감과 입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방식으로 암실 한켠에는 특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성능 스캐너와 보정 장비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작업실이 아닌 암실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술이 전통의 한 부분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꺼낸 필름은 1982년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상에게 담그자 40년 전의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장마차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어둑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민준호가 디지털로 담아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호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급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필름을 현상하고 디지털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달라진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호의 시선은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도 필름의 진정성을 잃지 않았고 제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진관 2층을 작은 갤러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옛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들과 새로 찍은 필름 사진들을 나란히 전시하는 공간. 거기서 젊은 작가들에게 필름 사진을 가르치고 현상 기법을 전수하자고 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시간을 담는 예술이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찍었던 그 거리는 이제 고층 빌딩 숲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진관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2층 갤러리 오픈 날이었습니다. 시간의 기록자들이라는 제목의 첫 전시회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40년간 찍은 서울의 모습이, 다른 벽면에는 민준호가 새롭게 찍은 같은 장소들의 현재 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0년의 종로거리와 2024년의 종로거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날을 담은 민준호의 흑백 사진입니다. 텅 빈 빨래터, 버려진 빨래판, 마지막으로 남은 비누 거품의 흔적. 디지털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진실이 필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관람객은 뜻밖에도 방송국 촬영팀이었습니다. 민준호가 그만둔 뒤 새로 들어온 신입 작가들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최신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갤러리 한켠에 마련된 작은 암실에서는 필름 현상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호가 직접 현상액을 준비하고 필름을 담그고 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센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특별한 입자감과 톤의 변화를 목격한 젊은 작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했지요.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를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민준호는 그 카메라를 받아들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카메라 하나하나의 부품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밤이 되어 갤러리 문을 닫으려 할 때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주인공이지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1975년 제가 찍었던 청계천 빨래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옥순 할머니가 있었지요. 사진이란 건 말이야, 시간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할머니께 사진을 돌려드리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준호가 새로 찍은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홍제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지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관으로 내려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창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든 고등학생이었지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린 그 학생의 눈빛에서 40년 전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진관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필름을 현상하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깊이 있는 시선을 배워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셔터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오후 도산대로의 한 갤러리는 평소보다 화려했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의 외벽에는 ETERNA의 영원을 그리다 전시회 배너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한켠에는 샴페인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값비싼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VIP 초청 행사를 겸한 특별전이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과 컬렉터들이 3대에 걸쳐 이어온 갤러리의 품격에 걸맞은 세련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샤넬과 에르메스의 향수 냄새를 은은히 풍기며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성들은 섬세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들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갤러리 입구가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잠바는 군데군데 해진 실밥이 보였고 구겨진 면바지는 무릎 부분이 반들거렸습니다. 다른 운동화는 뒤꿈치가 찌그러져 있었고 신발끈은 여러 번 묶었다 풀었는지 색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노인은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풍경이 낯선 듯 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VIP 고객들은 노인을 힐끗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든 중년 여성은 노인과 시선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양복을 빼입은 남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 다가가려는 순간 젊은 여성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서지원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프라이빗 행사 중입니다. 근처 시립미술관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노인은 갤러리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벽면에 걸린 그림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전시장 안쪽으로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그린 작품들이 시대순으로 걸려 있었고, 그 끝에는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걸어온 길이 꽤 멀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지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노인의 낡은 잠바 자락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VIP 행사의 품위를 떨어뜨릴까 걱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립미술관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 더 편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작품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지원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의 VIP 고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그녀의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동네 화방이나 시립미술관으로 가시라고요. 여긴 내일 이후에 오시든지요. 지금 초대받은 VIP들만 계신 거 안 보이세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전시장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그제야 노인의 눈빛을 마주보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지원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VIP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다음에 일반 관람 시간에 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갤러리 대표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전시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갤러리 대표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모습을 힐끗 보더니 서지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분은 내가 직접 응대하도록 하지. 서지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대표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전시장 안쪽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노인을 2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서지원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노인네가 대체 누군지 궁금한데요. 박 대표님이 직접 안내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서지원은 프런트로 돌아와 예약 명단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방문 예정인 VIP 목록 어디에도 그런 노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문이 닫혔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응접 세트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하다가 이번엔 제가 직접 와보고 싶었습니다. 박태준은 와인 캐비닛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평소 VIP 고객들에게 대접하던 고급 와인을 꺼내려다가 문득 노인의 모습이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그 세월 동안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물을 따르며 노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 세월 은둔하며 작품만 그려온 거장이 왜 갑자기 이곳을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VIP 고객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저 허름한 노인이 유명 컬렉터일 것이라 추측했고, 또 누군가는 미술계 유명 인사의 부친이 아니겠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지원은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노인이 입고 있던 낡은 잠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시장을 바라보던 깊이 있는 눈빛도. 미술계에서 일한 5년 동안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에서 박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께 여쭤보긴 했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 전시회가 되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추가로 놓고 싶은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케치북을 넘기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태준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케치북 속에는 오래되어 누런 빛이 된 종이 위에 그려진 드로잉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그 드로잉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드로잉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직감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이 화백이 붓을 놓게 된 진짜 이유가 그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걸 전시하고 싶으신 겁니까? 마지막이 될 이번 전시에서는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1층에서는 여전히 VIP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그들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프런트에 앉아 계속해서 예약 명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인 그 은둔 화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40년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을 통해서만 작품을 전달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 그때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준이 먼저 나왔고 그 뒤를 노인이 따랐습니다. 노인의 품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안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원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잠바, 낡은 운동화, 구겨진 면바지. 하지만 그 발걸음만은 이상하게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박태준과 노인은 전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중천고의 전시장 벽면을 따라 대형 수묵화들이 차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품마다 설치된 특수 조명이 미세한 먹물의 농담까지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벽과 벽 사이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습니다. 노인은 각 작품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작품을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바짝 다가가 세세한 부분을 살피기도 하지만 노인은 정확히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듯한 자세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산수화였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암벽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그 묘사는 전통 산수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포는 마치 허공에 멈춰선 것처럼 보였고 바위는 수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품과 마주할 때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에는 여전히 VIP 고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힐끗거리면서도 여전히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작품 앞을 거닐었습니다. 서지원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이 노인의 귀에 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박태준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스승을 대하듯 공손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추상화였습니다. 캔버스 전체를 뒤덮은 먹물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붉은 기운은 마치 동이 트는 것 같기도 했고 저녁 노을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이 작품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미술평론가 김우진이 몇몇 VIP 고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미술평론가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마치 대학 교수 같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현대 한국화의 한 획을 그은 걸작입니다. 전통 수묵화의 기법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특히 이 부분을 보십시오. 먹물이 번진 자국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김우진의 설명에 VIP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가는 40년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은 해가 갈수록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강민혁이란 이름 자체가 현대 미술의 신화가 된 겁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마치 심연과도 같아서 들여다볼수록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품의 구도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그들 앞에 있던 작품으로 다가섰습니다. 김우진은 처음에 노인을 단순한 방문객으로 여기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노인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강민혁 화백님. 김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VIP 고객들도 한순간에 말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진 와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그녀가 쫓아내려 했던 노인. 낡은 운동화를 신고 허름한 잠바를 입었던 그 노인이 바로 이 모든 작품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시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흐의 첼로 선율만이 고요한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감추려 했고 또 누군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작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허공에서 그림의 선을 따라가는 듯한 동작을 그렸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 붓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박태준은 조용히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지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박태준이 그토록 공손하게 노인을 대했는지, 왜 그가 직접 노인을 안내하겠다고 했는지를. 서지원은 VIP 라운지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수십억짜리 작품을 그린 거장을, 그것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설적인 화백을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 오히려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면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네 화방이나 가보시는 게,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으려다 화장이 지워질 것이 떠올라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간 미술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문대 미술사학과를 나왔다는 게,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 고객들의 수군거림,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강민혁 화백의 나지막한 목소리. 서지원은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원 씨. 박태준의 목소리에 서지원은 흠칫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원 씨를 찾으십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걱정 마세요.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이러신 분입니다. 40년간 작품만 전달하시고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이유도 이런 거칠애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서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더 만나보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지원 씨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지원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VIP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전시장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VIP들은 모두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고 강민혁 화백은 홀로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지원이 다가가자 화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화백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지원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저질렀어요. 화백은 서지원의 사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작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서지원은 당황했습니다. 아까 김우진이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평론가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화백의 말에 서지원은 천천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내면 같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깊은 고독이 느껴집니다. 화백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림의 본질을 봤어요. 서지원은 놀라 화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는 거겠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화백의 말에 서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본질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얼마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은행나무가 우거진 골목 끝에 낡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은 회색빛으로 바랬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서지원은 이곳이 현존하는 최고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백이 낡은 열쇠로 대문을 열자 긴 세월 동안 손질되지 않은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성한 잡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현관까지 이어진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옆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장미덤불이 자리했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은 오래되어 발걸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서지원은 벽에 걸린 바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수상 장면, 그리고 첫 전시회 사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작업실 문 앞에 섰을 때 묵직한 먹향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지원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평도 넘어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 공간 한가운데는 거대한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마르지 않은 먹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그립니다. 화백은 작업대 위에 놓인 붓을 만졌습니다. 오늘도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지원은 벽에 걸린 그림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갤러리에서 본 작품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묵화의 정제된 기법을 완전히 벗어던진 자유로운 붓질, 대담한 구도, 그리고 때로는 강렬한 색채까지 사용한 파격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이쪽은 제가 실험적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화백이 가리킨 벽에는 더욱 놀라운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화의 기법과 서양화를 접목한 듯한 그림들, 먹물과 유화물감을 섞어 쓴 듯한 작품들, 심지어 설치미술처럼 보이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작품들을 왜 전시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세상은 저를 수묵화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한국 화가로요. 하지만 예술에 어찌 한계가 있겠습니까? 화백은 작업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천으로 덮인 대형 캔버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백이 천을 걷자 서지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백 점은 될 법한 작품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진짜 그림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제 영혼을 담은 작품들이지요. 서지원은 한 장 한 장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는 놀라운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40년간 억눌러온 예술혼이 폭발하듯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들로 한 번 더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화백이 놀란 듯 서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선생님의 대표작들을 모은 회고전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미술계에 던지는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서지원의 눈은 이제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부끄럽지만 그 덕분에 이런 귀중한 작품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화백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40년간 이곳에서 혼자만의 실험을 거듭하며 그려온 그림들. 그것은 누구의 평가도 의식하지 않은 순수한 예술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갤러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민혁 화백의 깜짝 등장 이후 관람객이 2배로 늘었다는 게 박태준의 말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수묵화의 대가로 불리는 강민혁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정제된 먹물의 세계. 그것이 지금까지 세상이 알던 강민혁이었습니다. 서지원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어제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이 마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하지만 진짜가 아닌 어떤 것. 그녀는 어제 작업실에서 본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폭발하는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예술혼.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싶다고요? 박태준의 사무실에서 강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아버지의 작품 활동을 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네. 어제 선생님 작업실에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들을 봤습니다. 작업실이요?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작업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거기엔 우리가 몰랐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수백 점이 넘는 실험적인 그림들이요. 선생님은 매일 그곳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오셨던 겁니다. 서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님 작품이라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수묵화의 거장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실험을 해오신 겁니다. 단지 그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 있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40년이에요. 제가 아버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소통해 온 게 그동안 저는 아버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전시를 준비합시다. 이번에는 강민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시 구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전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흰 벽면 대신 검은 벽을 써서 화백의 강렬한 색채가 더욱 빛나도록 전통적인 나열 방식을 벗어나 작품들이 서로 대화하듯 배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예술적 실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버님께서 동의하실까요? 강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업실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혁 화백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잠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화백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40년간 감춰온 예술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화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민우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내게도 보여주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한 달 뒤 갤러리는 다시 한번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전시장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검게 칠한 벽면에는 강민혁이라는 이름 아래 히던 라이트, 감춰진 빛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가 끝나기 무섭게 시작된 새로운 전시 소식에 미술계가 술렁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화의 거장 강민혁이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작품들을 공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게 정말 강민혁 화백의 작품이란 말입니까? 개막식장의 첫마디는 충격과 의심이었습니다. 검은 벽면에 걸린 그림들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먹물과 유화 물감이 뒤섞인 화면은 폭발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었고 한국화의 기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도와 색채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40년간 매일 그린 작품들입니다. 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작품을 해설했습니다. 첫 전시의 작품들이 세상을 향한 얼굴이었다면 이 작품들은 강민혁이라는 예술가의 진정한 내면입니다. 그가 40년간 자신의 작업실에서 홀로 붓을 들고 쌓아온 기록이자 예술에 대한 그의 진짜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점 한 점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강민혁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훨씬 더 자유롭고 더 과감하고 더 현대적인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이건 정말 미술평론가 김우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전시 도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지원에게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품들 앞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평론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강민혁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의 작품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전시장 구석에서 강민우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언제 그리신 겁니까? 매일 조금씩이었다. 내가 아침마다 들고 나가는 작품을 그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이런 그림을 그렸지. 그동안 저는 아버님을 전혀 몰랐네요. 아니다. 내가 있었기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세상의 시선을 내가 막아주었으니까. 강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은 아버지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보호막 아래에서 아버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서지원은 조용히 그들 곁을 지나 전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백이 어제까지 작업실에서 그린 신작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터져나오는 붉은색. 그 위로 흩뿌려진 금박과 먹물의 번짐.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분출하는 외침 같았습니다. 작품 제목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화백이 서지원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서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전 그녀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허름한 노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서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점점 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